반갑습니다. 특집 5대0 라이브 5대0입니다.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궤변으로 시작해서 거짓으로 끝났습니다. 탄핵을 더 늦출 수 없다는 걸 재확인시켜준 30분이었습니다. 주요 거짓말, 주요 궤변을 하나씩 팩트체크하겠습니다. 대통령은 근거도 박약한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제기했습니다. 선관위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국민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이 대한민국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건 자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관련해서 선관위를 긴급 점검하고 돌아온 행안위 간사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단도직입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2시간으로 확대 편성했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40분쯤 네 번째 긴급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28분 30초 분량의 담화에는 황당한 주장들이 담겼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반복적인 탄핵 소추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부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삭감했다며 불법 계엄을 야당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음모론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계엄의 형식을 빌려서 위기 상황을 국민께 알리려 했을 뿐이라며 자신의 행동은 통치행위라고 정당화했습니다. 끝까지 싸우겠다며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허무맹랑한 말이 많아서 팩트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사실관계를 따지기 이전에 이것부터 들어봐야겠습니다. 도대체 오늘 왜 이 시점에 30분 가까운 분량의 담화를 이런 내용으로 발표했을까요? 김정희 의원님.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하나의 시국선언을 주목했습니다. 정신과 의사 510여 명이 시국선언을 발표를 했는데요. 전 국민이 국가폭력 트라우마에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하루바삐 퇴진하는 것만이 지금 치유가 된다. 이런 시국선언이었는데 너무나 깊이 공감합니다. 지금 이성을 상실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난 12월 7일 날 대국민 사과 비슷한 그 담화문은 1분 50초짜리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인의 변명과 자기 합리화, 방어를 위한 그 담화는 30분 동안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내용은 차차 따져보겠습니다마는 헌재에 가서 내가 아무 잘못 없다라는 것에 어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 변론을 미리 온 국민에게 공개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본인이 불리한 내용들은 다 뺐고 이를테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 같은 얘기들은 다 빼고 거짓과 궤변과 왜곡으로 일관된 그런 자기 합리화의 어떤 입장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100% 그냥 법리적으로 이 헌재의 어떤 심판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변론 요지서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광재 위원님. 저는 시점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오후부터 오늘 아침까지 있었던 보도 내용인데요. 한동훈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과 관련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관련한 내용이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오전 10시에 우리 당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권성동 원내대표 후보와 또 김태호 후보가 경선을 벌이게 됐는데 이 경선 과정에 일정 정도 담화를 통해서 영향을 주려 했었던 것은 아닌가. 이 두 가지 시점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고 예. 내용상으로는 아마 탄핵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법리를 다툴 때 본인이 갖고 있는 법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탄핵도 불사하겠다. 그러니 헌법재판소에서 법리를 통해서 자신이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 보겠다는 의지를 담은 담화 내용이었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뇌가 술에 늘 취해 있는 정신 이상자의 헛소리에 대해서 논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담하고요. 논평이 필요할까 싶습니다만은 굳이 설명을 해보자면 이유를 보자면 뭐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탄핵이 훨씬 본인으로서는 낫겠다 이제 이런 판단을 갖고 두 가지를 한 거죠. 나는 이제 용산에서 계속 눌러 앉아가지고 농성을 하겠다. 그리고 그 시간을 벌어서 증거인멸을 할 테니까 그리 알아라라고 국민들에게 분명히 얘기한 거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일부 극우 세력에게 내란을 하라고 하는 선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생각이 같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 진짜로 충정을 가지고 한 거니까 당신네들이 이제 나서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거죠. 예. 이 두 가지 정도가 뭐 굳이 따지자 보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극단적으로는 다음에 심신미약을 주장해서 형을 조금 깎기 위해서 일부러 저러나 싶을 만큼 정말 도저히 믿기기 어려운 담화였습니다. 예.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윤석열 씨의 담화는 대국민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헌재와 극우 세력만을 위한 담화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헌재라는 것은 이제 탄핵이 될 것을 가정을 하고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면은 왜 비상계엄을 했는가라는 이야기를 미리 사후적 정당성을 좀 확보하고자 변명을 좀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극우 유튜버들 그리고 극우 세력들에게 부정선거론을 믿는 그들에게 나 이래서 했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탄핵을 막아달라라는 일종의 호소와 총동원령을 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지지층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 아주 극히 일부의 지지층을 선동했다 이런 판단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담화가 탄핵의 필요성에 쐐기를 박았다 이런 평가가 지금 지배적인데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이 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자, 2시간짜리가 중요한가라는 생각도 들고 소수 병력이 많나요? 이게 굉장히 많은 병력들이 투입이 됐잖아요. 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계엄군 아니라 계엄군 할아버지가 와도 단 1초도 헌법기관이 국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궤변이죠. 우리나라의 명색이 검찰총장을 지냈다는 분이 이렇게 법을 몰라서야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온 국민이 헌법을 공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100% 분명히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였고 그리고 특히 독재 정권에서도 국회를 이렇게 짓밟은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명백히 국회는 마땅히 보호돼야 될 그런 곳이고 네. 헌법기관으로서 존중받아야 될 기관이죠. 그런데 국회와 선관위가 완전히 짓밟힌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대통령의 어떤 지시로 분명히 국회에 문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는 얘기를 통화를 했다는 특전사령관의 증언을 들었고 또 국정원 1차장에 다 싹 정리해라는 얘기도 듣지 않았습니까? 명단까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명단도. B1 벙커에 다 갖다 집어넣으려고 했다는 얘기까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명백하게 어떤 대통령의 내란 수계로서의 어떤 지시사항 같은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대국민을 향해서 30분이나 이렇게 거짓 얘기를 선동하고 본인의 어떤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뭘 잘못했어라고 하는 며칠 전에 입장에서 한치도 나아지지 않은 그런 얘기를 이 귀중한 전파를 낭비해가면서 또 오늘 했다는 것, 탄핵을 앞두고 정말 믿기지 않는 오늘 아침의 어떤 담화였다고 생각하고요. 네. 계엄군 뭐 숫자도 소수가 뭐 잠깐 2시간 그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계엄 자체도 불법이었고 국무회의 어떤 요건도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했고 그리고 국회에 통보도 안 됐고 해제 이후에도 뭐 계속 시간 질질 끌었고 여러 가지 모든 요건들이 이게 위헌이고 불법임을 온몸으로 입증하고 있는데 그리고 현장에 나갔던 군인들 또 현장 지휘부들이 그걸 다 증언하고 있는데도 정말 후한무치하게 이런 거짓을 얘기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고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그냥 본인의 정신 승리이지 어떻게 계엄군이 단 1초도 머물러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2시간이면 괜찮다라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놀랍기만 한데 비단 2시간만 머무른 게 아니고 국회를 거의 3시 다 돼서 그 외곽에서 출발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거짓이기도 하고 본인의 그냥 주장일 뿐이지 도저히 뭐 합헌적이고 또 당연히 법률에 어떤 적합한 그런 얘기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스스로 내란을 인정한 거 아니에요? 저 정도 되면? 정광재 위원님? 할 말을 잃으셨네요. 오늘 한동훈 대표가 의총에 앞서서 이런 얘기를 했죠. 스스로 내란을 자백하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참담하지만 일정 부분 동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 또 윤석열 대통령 정권 창출에 기여했던 분들이 이런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의 상황을 모두 종합해 보면 뭐 정치적 법적 책임 윤석열 대통령이 피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의 얘기를 한 거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을 그러면 법리적으로 잘 다퉈서 본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다시 뭐 아직은 섣부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토요일에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 뭐 단언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렇다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한 담화 내용은 전체적으로는 뭐 우리 당이 생각했던 것이나 많은 국민들이 생각했던 수준에는 상당 부분 못 미쳤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김성일 의원님. 네. 지금 소수의 병력 이게 소수입니까? 뭐 지금 민주당에 의하면은 1000여 명이 넘는 군인이 투입이 됐다고 하고요. 지금 국방장관 직무대행도 700에서 800명 정도 투입됐다고 그러는데요. 당시 국회에 있는 모든 민간인들을 합쳐도 이 정도 숫자가 안 됩니다. 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투입된 군인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우리나라 최정예 부대입니다. 일당 100도 가능하신 분들이에요. 비무장 민간인 상대면 충분히 가능하죠. 게다가 샷건을 비롯해가지고 살상용 무기 들고 들어갔죠. 그리고 그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들어가는데요. 저 야간 투시경 수천만 원짜리랍니다. 오늘 윤석열 씨가 담화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국회에 단전도 할 수 있었다. 저 야간 투시경 왜 달고 들어갔을까요? 저는 단전도 가정하고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투입된 병력이 충분히 계엄 해제를 못하게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병력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저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들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계엄령 선포 당시에 투입된 병력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첩사령부, 정보사 북파공작원, 정보사,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 1경비단장, 그리고 1공수특전여단, 3공수, 9공수, 7공층 특임, 아유 너무 많습니다. 제가 다 못 읽겠습니다. 자, 소수는 아니죠. 자, 두 번째 따져볼 게 당시 상황인데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뒤에 본인이 생각하는 상황과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은 상당히 다릅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네, 자, 병력 투입이 11시 반에서 12시 넘어서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 투입 시간만 보더라도 영상에 딱 찍혀 있어요. 오후 10시 33분, 그러니까 계엄령 선포 직후에 일단 1차로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가 해엄 개제 결의하자마자 즉각 군철수 지시했다라고 윤 대통령이 주장을 했죠. 그런데 707 단장 말에 따르면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도 2시 38분에야 철수를 합니다. 자, 일단 선관위부터 볼까요? 10시 34분에 찍힌 영상입니다. 네, 무장 계엄군이 침투하기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시간도 틀려요. 관악청사도 그렇습니다. 00시 14분 그 뒤에 관악청사로 진입을 했고요. 네, 수원연수원도 1시 정도에 진입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11시 반 12시 넘어서야 군 투입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과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를 하자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했다라고 했는데 707 단장 말은 다릅니다. 2시 38분에야 완전히 철수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과 현장의 지휘관의 얘기가 이렇게나 엇갈립니다. 윤재관 의원님. 네. 혼마저 비정상인 사람이 어떤 모습일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던 게 2년 반 이상 저희들이 보아왔지 않습니까? 대통령으로서 가장 기본을 갖춰야 될 것을 단 1도 갖추지 못한 대통령이 권력에 취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 갔다는 것,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겠죠. 오늘 담화를 한다길래 저희들은 그 전에 예상을 좀 했습니다. 방점을 찍겠구나, 점을 찍겠구나. 근데 저희들 예상대로 맞았던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많은 정신과 의사 의료진들이 편집증과 과대망상증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게 오늘 정확하게 들어맞는 모습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 말은 그동안 여러 국회와 언론의 보도의 과정 속에서 밝혀졌던 여러 가지 사실관계와 전혀 부합하지 않고 심지어 한덕수 총리가 했던 그동안의 증언과도 상충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자기 세계에 빠져서 완전히 혼마저 비정상인 상황이다. 그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회 해제 결의 직후에 바로 군 철수를 지시했다라고 하지만 일단 계엄 해제를 선포하는 건 그 한참 뒤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군 철수 지시부터 싹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마치 지금 설명하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주말에 했으면 아마 계엄 해제 의결도 못했을 거야. 예. 그리고 단전 단수도 할 수 있었어. 그런데 그것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애초에 얘기한 대로 야당에 대한 경고였어. 이걸 지금 합리화시키기 위한 변명들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굳이 늦게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늦게 들어가라라고 했던 게 아니고
헬기의 어떤 이륙이나 이 이동이 조금 늦게 허가가 떨어진 것들, 그다음에 기상 악화로 또 오고 있던 헬기가 나중에는 해제되고 늦게 와서 돌아가는 상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계엄 그 선포를 해놓고 늦게 출발해라, 뭐 늦게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디쯤 가고 있어라고 물어보는 게 지금 어디쯤이야라고 물어본 게 아니고 빨리빨리 서둘러라는 취지였다는 것이고 예. 두 번째 특전사령관이 받은 전화는 바로 그거였잖아요. 의결 종족수가 안 된 것 같으니까 빨리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 이거는 명백하게 국헌문란 아닙니까? 국회, 헌법기관인 국회에 어떤 지금 의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해제, 완전히 이거를 그냥 침탈해가지고 방해하고 끌어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특전사령관이 인정을 했잖아요. 그 부분을. 그런데도 지금 아니라고 본인이 결단해서 마치 뭔가 천천히 이루어지고 2시간 만에 끝난 것처럼 실제로 끝나지도 않았고 이런 거짓말과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1시 1분에 2024년 12월 4일 1시 1분에 계엄 해제 의결을 본회의에서 하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군 철수를 지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뭘 했습니까? 합참의 지하 벙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차 계엄도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죠. 예. 게다가 그날 1시 반에야 전북에 있는 7공수 그리고 증평인가요? 충청권에 있는 13공수에게 비상 대기하라라는 지시가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 내려갔어요. 그 지시가. 그리고 새벽 한참 지나서 대기가 해제가 됐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이게 얼마나 지금 거짓말인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총리가 설득을 해서 국회에서 해제 의결이 났으니까 빨리 해제 선언해야 됩니다라고 설득해서 선언했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동시에. 그러니까 국회에서 결론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민기적거리면서 뭔가 또 다른 거를 할까 망설였던 것이고 그래놓고는 본인이 마치 굉장히 의로운 일을 한 것처럼 더 심하게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참은 거야. 지금 이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내용 하나하나가 다 거짓이고 궤변이다. 지금 증언들이 이렇게 폭주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버젓이 이런 얘기를 국민들께 할 수가 있습니까? 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예. 계엄 해제가 4시 반에 있었던 것은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설명했죠. 국무회의를 예. 열어야 하는데 그 국무위원 성립되기 위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그래서 다 채워지면 해제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아쉬운 게 그날 있었던 12월 3일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말 본인이 그렇게 절박했다면 비상계엄 선포라는 6글자만 없었으면 저는 우리 국민들께 일정 부분 자기가 가졌던 진정성을 전달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상계엄 선포라는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몰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당은 계속해서 말씀드려왔던 겁니다.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이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고 했고요. 다만 탄핵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당의 입장이 조금씩 변화했던 건 집권 여당으로서 또 여당의 당 대표로서 이 정치적 난국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변화였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오늘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서는 당 전체의 입장과는 별개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윤 대통령은 병력들을 소수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라고 본인이 지시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날 영상과 현장에서 다 목격했어요. 무장 군인을. 김성일 의원님. 그래서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 반대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날 투입된 군인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언론 기사에 따르면요. 군인들은 그날 어디 가는지도 헬기에 탑승하기 전까지 몰랐다는 겁니다. 예. 북한 관련해서 작전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내려보니까 국회의사당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게 보면은 실제로 그때 계엄군에게 실탄도 함께 불출되었다라는 제보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국회 앞에 군대 차량에서 찍힌 사진에는 공포탄이 아니라 일반 보통탄이라고 적혀 있는 상자도 발견이 됐습니다. 이거는 실탄이 지급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 완전히 반대로 계엄 사령부 측에서는 실탄을 통해서 실무장을 하라라고 내려갔는데 그 현장 지휘관들이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막았을 이거에 대한 설득력이 훨씬 높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내란죄 이거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거 사형에서 무기징역 나올 수 있는 그런 범죄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군 지휘관들은 자신의 내란 가담 이 정도를 줄이고자 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이런 거 하지 않았다. 자신은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양심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 윤석열 씨의 저런 새빨간 거짓말은 금방 들통날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윤재관 의원님. 네. 계엄의 형식을 빌려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 것일 뿐이다라고 대통령은 주장을 했는데 스스로 계엄의 문제를 자인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헌법을 단 한 번이라도 읽어봤던 사람이면 이런 말 못하겠죠. 계엄의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 국민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요건조차도 전혀 고려치 않고 형식을 빌렸다니요. 이런 말장난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정신병자의 얘기를 가지고 계속 얘기한다는 그 자체가 매우 바람직스럽지 않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빨리 직무를 정지시켜서 이런 정신병자에게서 대한민국을 빨리 구해내야 되는 것이죠. 국민들이 형식을 빌려서 계엄이라고 하는 군합발 그리고 총구를 가지고 국민들을 겁박하는 것이 그걸 형식을 빌렸다고 얘기하는 정도의 수준의 사람에게 우리나라의 2년 반의 국정 운영을 맡겠다는 것 그 자체가 정말 참담합니다. 이런 사람은 단 한 시도 그리고 1분 1초도 아깝습니다. 바로 탄핵하고 긴급 체포해서 구속 수사해야 됩니다. 예. 자, 이거 하나 더 듣고 한 말씀씩 듣고 그다음에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갈게요. 자, 이번 비상계엄을 국정 정상화를 위한 통치 행위라고 규정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고도의 정치 행위였다. 이거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상현 의원이 네. 강하게 주장했던 그 내용 아닙니까? 네, 윤재관 그렇습니다. 의원님? 네, 어제 제가 현장에서 들으면서도 저런 궤변을 이 상황에서도 하는 윤상현 의원은 정말 정상일까? 왜 저렇게 하지? 라는 생각까지 했었는데요. 오늘 또 한 번 듣게 돼서 정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결국 어제 윤상현 의원, 오늘 윤석열 씨 이런 사람들이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것 그 자체는 이들에게 얼마나 그것이 머릿속 깊게 박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 이거 관련돼서는 과거에 우리의 역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1995년 7월에 검찰이 소위 말하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괴상망측한 궤변을 늘어놔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었죠. 예. 그래서 12월에 5.18 특별법이 발효가 되고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검찰은 자기가 한 말 그리고 몇 개월 만에 또 다시 바꿔서 또 기소하고 이렇게 권력지향적이고 언제든지 잣대가 바뀌는 그런 모습을 1995년에 저희들이 봤는데 그 모습이 다시 한번 재현된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고요. 어제 윤상현 의원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극우 유튜버를 신봉하는 자들은 얼마나 대한민국의 국법 질서와 기본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얼마나 해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봤었는데 오늘 또 한번 보게 돼서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다. 이런 주장.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생 시절에 모의 재판에서 전두환 씨에게
판사 역할하면서 사형인가요? 아니면 무기징역인가요? 선고했다고 본인이 주장하지 않았었어요? 예, 그리고 뭐 도망 다녔다 얘기까지 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계엄은 통치행위 중에 하나죠. 그런데 계엄의 성립 요건이 안 되는 계엄을 선포한 거 아닙니까?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해서 일순간에 국민을 공포와 혼란 속에 몰아넣고 나라를 완전히 나락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일을 군 통수권자가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런 궤변을 늘어놓고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안 된다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처벌의 대상이고 처단의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극우 보수 결집을 일부 노렸다고도 생각하고요. 지금 오늘 아침 30분의 담화문 안에는 국민도 없고 국가도 없고 헌법도 안중에도 없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경제 외교 다 박살났죠. 그리고 국민들 정말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있고 공포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헌법 민주주의 완전 파괴된 그런 상황인데 본인 혼자 살겠다고 지금 저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밖에 정의할 수 없습니다. 네. 김성열 의원님. 네. 1997년 대법원 판결 내용에 좀 더 들어가 보죠. 고도의 정치 행위라는 내용이 나옵니까?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이게요, 악마의 편집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내용만 앞뒤 딱 잘라가지고 국민들에게 허위 선동을 하고 있어요. 어제 윤상현 의원과 오늘 윤석열 씨가 얘기한 이 이야기는요,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결문에 의하면 97년에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 없지만입니다. 예. 이것이 국헌 문란의 목적의 경우일 때는 심사할 수 있다. 즉 지금처럼 헌법기관인 국회나 선관위에 군대를 투입하고 그럴 경우에는 심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비상계엄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어도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내란죄 폭동이다 라고 판결이 났어요. 심지어 윤석열은요, 이 전두환도 했던 계엄 공고문도 내지 않았어요. 국무회의도 엉망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절차상으로도 안 되고요. 내용적으로도 안 되는 명백한 위헌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 건 누굽니까? 가짜 뉴스를 이렇게 퍼뜨리고 있는 건 누굽니까? 저는 윤석열 지금 빨리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어쨌든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게 대법원의 판결 취지이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용인해 준 판결이 있는 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판단은 없어요. 그러니까 판례에도 맞지 않아요. 근데 그 부분을 일부분 따다가 본인이 주장하는 근거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광재 위원님. 근데 제가 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처음 계엄령 선포가 있은 후에 여러 헌법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도 첫 번째 따져볼 것은 이게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그거는 뭐 이견의 여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분들이 이건 정치적 행위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도 헌법 질서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건데, 당장 포고령 1호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이것은 계엄법에서 얘기하는 건 행정과 사법의 중단이지 국회의 입법권,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이런 측면에서 사실 저는 검찰총장인 윤석열 대통령이 포고령 1호에서부터 조금이 아니죠. 많이 어긋난 판단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인데,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헌법적 질서 내에서, 가치 내에서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으로 간다면 사실 좀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빈약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자, 대국민담화는 정말 음모론에 가까이 가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진짜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다면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항변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전 똑같은 주장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은 전기부터 내려야 되거든. 전기부터 내리고 공포탄을 팡팡 쏴버리면 국회의원들이 다 도망가 버리지 바깥으로. 안 했단 말이야. 계엄을 제대로 하려면 사실은 새벽 2시, 새벽 3시에 해야 되거든. 진짜 계엄을 하려면.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도 똑 닮았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국정원이 선관위를 대하여 해킹을 한번 했단 말이에요. 근데 7번 했는데 6번 뚫렸습니다. 이거는 끝난 거죠, 사실은. 그렇죠. 대통령은 헌법 밖의 다수 의견이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는 내란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전광훈 목사와 함께 온 법학자의 주장과 똑같습니다.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계엄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에게 많은 국민들이 당신 직무유기하는 것이다 라고 할 정도의 풍전 등화에 있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은 합헌이고 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당장 여권 인사들도 이럴 거면 자유통일당으로 가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전광훈 목사를 대통령으로 뽑은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자,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그동안 무엇을 보면서 국정 운영을 하였을까? 기가 막히네요. 2년 7개월 동안 이런 대통령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참 정말 참담한 그런 심정인데요. 한동훈 대표가 오늘 이제 윤리 소집해서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명되면 괴를 같이 하는 당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예. 그런 생각이고요. 저 모습 보면서 많은 국민 여론이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감옥 보내야 된다 해서 빨리 병원 보내야 된다로 여론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참 웃지 못할 그런 얘기를 오늘 들었는데요. 지금 저 모습 보면서 윤석열의 황교안화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본인이 당선된 그럼 대선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2022년 지방선거 국민의힘이 압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것도 부정선거의 결과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도대체 지난 12월 7일 이후 5일 동안 정말 이 망상증이 더욱 심화돼서 지금 오늘 국민 앞에 나타났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선관위에서도 지금 규탄 성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리고 작년에 7월 5일부터 9월 22일까지인가요? 7월 그 2달간 거의 그 국정원하고 인터넷진흥원에서 샅샅이 이 보안 관련해가지고 컨설팅도 받고 문제점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의 무슨 해킹으로 인한 부정선거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나마 약간 보안의 취약점 이런 부분들은 이번 총선 전에 다 보완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명백히 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침탈이고 궤변을 늘어놓는 거다. 본인이 당선된 대선은 그럼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냐, 그것도 부정선거인가라고 굉장히 강력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극우 유튜버들의 논리에 휩싸여서 국정을 그동안 해왔던 것인가, 그래서 그 모양이었던가라고 저는 반문합니다. 예. 사실 보수정당 지지자들 가운데 뭐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2016년부터 우리가 총선에서 3연패를 하고 특히 2020년, 24년에는 뭐 괴멸적 참패를 하다 보니까 이 선거에 일정 부분 뭐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여전히 계십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뭐 정치인분도 부정선거 얘기를 계속하면서 저랑 멀어지기도 했는데 사실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집권 여당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였다면 부정선거에 의혹이 있다면 검찰 권력 이용해서 이걸 규명하려고 했으면 됐을 겁니다. 네. 아니면 뭐 국회를 설득하든 대국민 설득 작업을 해서든 이 부정선거와 관련한 특검이 필요하든 여러 조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계엄 선포라는 비상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검증하려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분들의 가장 큰 근거는 사전선거에 임하는 분들의 득표, 분포가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그리고 본투표와 너무 괴리가 있다. 이 두 가지 근거를 얘기하고 계신데 모집단이 이 사전선거를 한 분과 본선거를 하는 사람들 간에 완전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정말로 의혹이 있었다면 공권력을 통해서 정당한 권력으로 규명을 했었어야죠. 그러면 아마 보수정당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자, 김성렬 의원님. 결국 네. 종합해보면 대통령이 이런 주장으로 하고자 했던 것은 불법 계엄을 통해서 지난 4월 총선의 결과를 엎어버리려고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번 불법 계엄의 핵심은 선관위 장악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실제로 선관위에 먼저 군대를 투입하기도 했고요. 300명 국회의원을 부정선거로 몰아가지고 이 사람들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고 그다음에 재선거를 실시해서 내 마음에 드는 국회의원들을 뽑은 다음에 입법권까지 장악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실제로 지금 부정선거론자들은요. 이미 SNS 상에서 이준석, 이재명 이런 의원들 해가지고 50여 명 리스트를 만들어서 돌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 다 부정선거였다고. 예. 아무런 근거 없는 이야기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 걸 통해 가지고 윤석열은 불법으로 잡은 계엄을 통해서 이제 계엄은 행정권이 사법권까지 가져가게 되거든요. 근데 입법권은 못 가져가게 돼 있어요. 자기도 그게 불법인 걸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관위를 장악해서 부정선거론을 꺼내고 국회의원 재선거를 실시해서 입법권까지 장악한 뒤에 자신이 독재의 길로 가려고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대한민국의 선거 제도를 부정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지금 시민들은 이런 얘기까지 해요. 오늘 담화가 아니라 저거 극우 유튜브를 보는 것 같다. 네. 극우 유튜브들이 하는 얘기들을 그대로 그냥 옮겼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고 정확한 거죠. 근데 저는 오늘의 그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돼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정선거 주장과 김건희의 닥치고 무혐의 이게 같은 논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긴 선거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이건 옳은 거고 남이 이기는 선거, 상대가 이긴 선거는 부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똑같어요. 김건희 무혐의한 거와 똑같습니다. 김건희는 뭘 해도 무혐의, 무죄 그리고 정적, 야당은 어떤 것만 하더라도 무조건 기소한다. 이런 논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결국 이중잣대의 논리, 그 논리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이제는 국가 권력을 장악하더니 나라 전체를 말아먹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 정당한 그리고 결과가 분명히 나온 선거마저도 부정하는 대한민국 정체를 통째로 날려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검찰 때도 어떤 경우든 자기에게 유리하게 되면 무혐의 만들어주고 검찰 식구들은 다 무혐의 만들어주고요. 바깥에서 솜털만한 그 문제가 생긴 사람을 꼭 잡아야 되면 나올 때까지 인디언 기우제를 해서 나올 때까지 기소해서 처벌하는 그런 검찰의 못된 정신이 그대로 이번에도 오늘 또 재현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최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이 아주 오래전부터 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극우의 주장을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생각을 바꾼 게 아니라 대통령의 생각이 오히려 극우에 침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처음 만난 날부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요. 이미 사인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우리 김진표 전 국회의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극우 유튜버만 보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셨었고 극우 유튜버의 친누나를 대통령실에 공무원으로 채용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굉장히 측근으로 알려진 강기훈 행정관 이 사람도 유튜버에 나와가지고 그 부정선거론을 편 적이 있어요. 즉 이미 윤석열 씨의 주변에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 입맛에 맞는 부정선거론자들로 채워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무슨 일을 하냐면 영상에 나와가지고 부정선거론자들 다 몰아내야 된다. 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엔 얘기는 못했습니다만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심취해 있어서 내가 너무 힘들었다. 윤석열 씨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계엄군의 선관위 점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5, 6분 만에 아까 이루어졌잖아요. 그거 영상 다시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약 300명 정도의 계엄군이 선관위를 점거하는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가 됐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국회 행안위 긴급 현안 질의를 보면은 선관위 사무총장이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왜 대통령이 선관위에 더 꽂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22시 30분 계엄군 10여 명이 중앙선관위 청사내에 투입되었고 같은 시각 경찰 10여 명이 청사 밖에 정문 출입 통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최초 투입된 계엄군 10여 명은 중앙선관위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핸드폰을 압수하고 행동 감시 및 청사 출입 통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추가 투입된 100여 명은 1층 로비 등에서 경계 작전만 실시하였으며 총 3시간 20여 분 동안 점거하였습니다. 당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행정부로부터 통보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 계엄군이 와가지고 사진을 찍고 갔잖아요. 서버 사진을. 사진 찍으면 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아니 사진 찍으면 안에 내용물이 다 나오는 건가 사진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뭐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 뭐 사전투표 뭐 관련된 서버 뭐 무슨 서버 이렇게 찍어갔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사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뭔가 위치 확인을 하려고 했던 것인가 알 수가 없죠. 계엄이 그대로 진행이 됐더라면 그 순간까지도 그러면은 이후에는 통째로 서버를 가져가려고 했던 것인가 이런 의심까지 지금 할 수 있는 그때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커다란 빈 트럭도 가져갔고요. 예. 그다음에 만일의 사태에 유혈 사태가 날 수 있다라는 판단이었는지 몰라도 구급차까지 선관위로 같이 출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런 정황들이 뭔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탈취를 해가려는 작정을 하고 갔었구나. 그러니까 아니 선관위에 도대체 총든 사람이 한 명이나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300명이나 되는 이 군인들이 거기를 출동을 했다. 빈 트럭까지 가지고 이거는 그 안에 있는 서버 내지는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실어가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무슨 뭐 북한의 해킹이니 무슨 부정선거니 그럼 데이터 조작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지금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정선거가 뭔가 선거가 결과가 판이하게 뭐 뒤집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모양인데 보안이 매우 취약해서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선관위에서 당시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정말 부정 채용이랄지 그다음에 선관위 보안 시스템이 너무 취약하다. 이제 그런 걸 다 보완했다고 선관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비밀번호가 1, 2, 3, 4, 5인지 뭐 이런 거여서 이거 진짜 말이 안 된다 얘기를 했었죠. 당시에 국민들도 작년에. 그런데 대통령이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오늘 담화에서. 네. 그러면 선관위 비번이 1, 2, 3, 4, 5여서 계엄을 선포합니까? 이걸 어떻게 납득을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거를 지금 합리화하면서 그게 심각한 문제여서 여러분이 몰랐던 게 있어요. 라고 얘기해서 정말 대단한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말 못할 사연이. 그런데 선관위 비번 1, 2, 3, 4, 5여서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아닙니까? 결론은. 이걸 어떻게 지금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지금 이런 얘기를 들고 나와서 설명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어젯밤인지 그젯밤인지 보수 유튜버에서 계엄을 왜 했는지에 대한 대통령이 설명할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지금 이렇게 구구절절이 나와서 궤변을 늘어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예. 아니 뭐가 있어서 선관위를 간 게 아니라 선관위를 일단 보내서 뭐라도 찾아오라는 식으로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투입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들어요. 부정선거 얘기 안 하고 싶으시면 안 하셔도 네, 됩니다.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저는 부정선거와 관련한 뭐 음모론 같은 것을 전혀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선관위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예. 저는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요.
이런 결과로 인해서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잘했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 못했기 때문에 결국엔 윤석열 정부 만들었고 지난 2년 6개월 동안 뭐 한미 동맹 강화라든가 한일 관계 정상화, 원전 생태계 복원 이런 잘한 부분도 있는데 예. 이 계엄 선포 하나로 모두 다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보수 정당이 갖고 있는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정말 참담하다고 느끼고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정말 본인이 어떤 의혹이나 확신을 갖고 있었다면 정당한 공권력을 통해서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정말 좀 당시 의사결정을 내렸었던 대로 대통령이 다시 돌아간다면 같은 선택할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 시각 여의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5시부터 이제 집회가 조금씩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시민들이 조금씩 모여들고 있습니다. 어제도 굉장히 많이 여의도를 찾으셨고 오늘도 비슷한 광경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여의도 상당히 춥습니다만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오늘 선관위의 야3당 행안위 위원들이 방문하고 또 선관위하고 간담회도 했거든요. 그 뒤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충분히 선관위는 외부의 침입이라든가 그 부정선거에 대한 대응 능력이 충분하다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 계엄령의 이 명분으로 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언울 담화문 등을 포함한 그 논리는 실현 가능성도 없고 거의 괴담에 가까운 논리에 근거해서 계엄령이 시작됐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헌법적으로도 대단히 불합리함과 동시에 현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 논리적으로 보면 대단히 이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의 심리 상태, 정신 상태를 심각하게 우려하게 하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확인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네, 총선 부정선거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다 무혐의 종결 처리했잖아요. 그런데 네.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수사기관도 못 믿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늘 그랬습니다. 그분은. 본인이 의도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든지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무혐의하고 수사기관에서 무혐의했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의도를 갖고 결론을 갖고 저 사람은 죽여야겠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든 죽여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수사기관들의 무혐의 처리했다는 것만으로 검찰총장이니까 그것을 수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은 그를 정말 잘 이해를 못하는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상인의 시각으로 그를 바라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동안 그가 해왔던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수사 그리고 비정상적인 행동, 행태들을 보면 그것이 검찰 때부터 계속 해왔다. 그리고 그런 행위가 정치권에 와서 더 큰 권력을 가지니 극단에 치닫았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윤석열 정부가 잘했다는 것을 가지고 세 가지를 드셨죠. 한미동맹, 이번에 다 깨졌다라고 하는 것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주미대사가 그런 내용들을 다 얘기했고 미국의 정부의 인사들이 그런 말씀들을 다 했기 때문에 한미동맹에 많은 균열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그것을 치적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한일 관계 정상화의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최근에 있었던 사도광산 기념식, 추념식이 아니고 기념식을 했던 것을 보더라도 한일 관계 정상화는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자존심도 다 팔아먹었던 망국적 행위였습니다. 그게 어떻게 윤석열 정부의 치적이 될 수 있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예,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강조했죠. 현 정부가. 그런데 제가 최근에도 인터뷰하고 이런 여러 이제 미국 정가 얘기들 들어보면 한미 동맹은 상당 부분 훼손이 됐고 믿지 못하고 대화 파트너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아예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 오히려 한미 동맹이 최악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그 계엄에 따른 효과지. 그렇죠. 그 전에는 뭐 한미 핵 공조를 이끌어냈다든가
한미 동맹을 강화했다는 것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아까 뭐 얘기하신 거 대통령이 아무리 지금 계엄 선포로 인해서 이렇게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정신 상태 등을 문제 삼아서 인격 모독적 발언을 하시면 안 되죠. 좀 상당히 뭐 존중합니다만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조국 대표 오늘 실형 받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좋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아니 지금 실형 받으셨죠? 2년 실형 받은 거 다 어떤 겁니까? 자녀 입시 비리 그리고 사모펀드 관련해서 그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하셔도 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반박하시겠습니까? 지금 윤석열의 쿠데타, 그 쿠데타의 시작은 소위 말하는 조국 수사에서부터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머니터리 수사 그리고 완전히 그 가족을 멸살시키는 멸문지화의 수사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정권을 계속 공격했고 그 공격한 그 공과를 가지고 대통령까지 올랐는데 그자가 대통령에 올라서 하는 짓을 보면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까? 그것을 옹호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그렇다면 조국 그걸 대표가 가지고 윤석열의 지금 아니, 내란과 계엄 사태를 가지고 조국 대표의 오늘의 판결을 가지고 등치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조국 대표가 죄가 없었다면 실형 받지 않았겠죠. 제가 그걸 등치시키려는 비교를 건 하려고 해도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비교하십시오. 반박하시죠. 예. 아니 조국 대표의 죄가 없었다면 실형 받지 않았겠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계엄 선포 이후에 있었던 그런 국민적 공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했었던 것까지 그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묻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인격 모독성 발언까지는 자제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우리가 이거 많은 시청자들이 보는 방송 아닙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조국 대표는 겸허히 수용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내란 사태를 일으켰던 윤석열이 사과한다는 말만 거짓말로 하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위법에 관련된 내용 어떻게 대한민국이 2024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한 번도 국민과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내용 얘기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그런데 그걸 대통령이- 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옹호하는 듯이 얘기하면서 타당의 전 대표를 갖다가 다시 붙여서 지금 그런 논리를 계속 하시는 건데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국민의힘은 괴멸적 상황에 봉착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옹호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격 모독성 발언은 그래도 좀 자제해야 되는 게 우리가 방송에서 국민들께 드려야 되는 예의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예. 대통령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를 반국가 세력이라고 몰았어요. 소굴이라고 몰았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대통령 본인도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잖아요. 그 정치적 법적 책임을 찾아가는 과정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스튜디오가 좀 격앙됐는데 마지막으로 이걸 들으면 또 격앙이 될 수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이 간첩 천국, 마약 소굴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약 소굴이요. 들어보시죠.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 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자, 일단 김성열 위원의 의견 듣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여기에 덧붙여서 중국인 간첩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했거든요. 그 문제는 외교 문제로 또 번질 수 있어서 그 문제를 짚고 이 이슈는 끝내고 넘어갈게요. 예. 특경비와 특활비의 성격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리면 일종의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희 국회에도 특활비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증빙이 없이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알 수 없게 쓰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자. 어디다 썼는지 정도는 좀 얘기를 해달라라는 게 이제 야당의 주장이었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느 정도 성의를 보였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런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세금이 쓰이는데 어디다 썼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깎아놨더니 한다는 이야기가 이제 마약 수사 못해서 마약 청구된다고요? 이미 20대들한테 마약이 퍼진 지가 언젠데요. 그럼 그동안은 특활비, 특경비 있었는데 왜 못 막았습니까? 예, 말도 안 되는 변명이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필요하다면요. 사실은요. 여야 간 합의를 통해서 추경하면 돼요. 추경 빨리 하면 됩니다. 지금 사실 추경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지금 호도, 예산이 깎였다고 그래가지고 수사를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호도는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중국 외교부의 입장이 나왔네요. 중국 간첩 언급에 대한 대통령 담화가 놀랍다, 깊은 놀라움과 그에 대한 불만을 표하겠다라는 중국 외교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미 중국에서 저런 입장이 나올 거라고 하는 것은 예상했던 바이고요. 그리고 특히 대중관계가 엄청나게 악화된 그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도 더 덩달아 어려워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특히 이제 아까 마약 이런 관련해서 마약 청구 얘기를 했었는데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진실이 규명 안 됐거든요. 담당 수사관은 자천됐고 그 영등포 서장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근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 일들을 버젓이 저질러 놓고도 진실 규명에 전혀 협조하지 않으면서 지금 마약 얘기를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해대는 것? 네. 누가 지금 마약 천국, 조폭 천국을 만든다는 겁니까? 이것조차도 지금 야당에게 떠넘기는 듯한 본인의 책임을 그런 인상을 보였고요. 지금 중국 당연히 외교 문제로 이렇게 벌써 비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고 신중해야 되는데 이런 걸 그냥 기분에 따라서 던져놓고 이미 이런 얘기가 있기 전에도 외교는 이미 파탄난 상태입니다. 제일 강조했던 아메리칸 파이 부르면서 그렇게 공들였던 한미동맹이 본인의 계엄 선포로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졌는데도 일만의 책임감도 없고 무엇이 잘못돼가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얘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마구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하겠습니다.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불법 계엄 발동의 자백이며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라 대광인입니다. 윤석열의 사고 수준이 과대망상, 편집증 환자 수준이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우리 당의 의사 출신이신 그 김선민 의원께서 현재의 윤석열의 정신 상태를 분석해 본 바 정확하게 과대망상 편집증 환자의 증세와 일치한다라는 그런 진단을. 대통령의 과대망상이 심각하다. 야당 반응은 거의 비슷했는데요. 같은 생각을 한 시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실시간 트렌드에는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함께 망상장애 등의 키워드가 함께 올라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탄핵을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내란죄라고 이 대표님께서 단정하시는 것은 좀 서두른 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원주 윤핵관이죠.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탄핵 부결이 당론이라며 곧바로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친윤, 친한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거란 예측 속에 이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친윤, 친한, 비윤으로 싸우고 있다면 그들 또한 똑같은 광인들의 모임일 것입니다. 오늘의 대광인의 대담을 보고도 지금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라는
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 정도의 정당이라면 탄핵 표결 D-2. 국회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네, 탄핵의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는 여론이 강하고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궁금한데 자, 그 사이에 김용남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국민의힘이 지금의 탄핵 국민적 요구를 버텨낼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못 버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상당수는 아직도 이른바 친윤 편에 서 있는 것이 오늘 원내대표 투표 결과로 다시 한번 확인이 됐죠. 근데 예. 문제는 친윤은 그전부터 다수였고 이른바 뭐 삐뚤어지긴 했습니다만 결집력도 있었는데 이 대척점에 쓴다고 볼 수 있는 이른바 친한계는 한동훈 대표가 이번 비상계엄 선포된 이후에 보여주는 리더십으로는 친한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도 의심스러워요. 예. 사실은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막아내겠다까지는 좋았는데 그다음부터는 탄핵과 관련된 입장이 매일 바뀌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우총을 앞두고 내란죄를 자백한 것이다. 그러니까 당론을 탄핵 찬성으로 바꾸자고 했는데 일단 탄핵 찬성은 옳은 결론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당론은 탄핵 반대였습니다. 예. 근데 당대표가 저렇게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당론이라는 것은. 그래서 아직도 정당 내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좀 인식이나 경험이 극히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면을 드러냈고 그러다 보니까 친한계에서 어떤 리더십이 안 서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예. 또 오늘 투표 결과 원내대표의 투표 결과로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실제로 어떻습니까? 당내에서는? 관련해서 당내 역학관계를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내 역학관계라는 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른바 친윤 후보라는 권성동 후보가 이번에 72표를 얻어서 당선됐고 비윤계라고 하는 김태우 후보가 34표를 얻어서 떨어졌는데 사실 지난 4.10 총선에서 우리가 괴멸적 참패를 당하면서 수도권 의석수가 20석밖에 되지 않고 네. 영남 편중 현상이 강해졌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우리 정당이 갖고 있는 이념 지형 자체가 조금 더 보수적인 성향으로 간 건 사실입니다. 그런 결과가 지금 원내대표 결과에도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당 대표로서 순간순간에 최선의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고 그 결정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정치적 판단을 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보였던 탄핵을 절대 막아야 한다. 탄핵을 막도록 하겠다는 것에서 지금 탄핵에 대해서 자율투표에 맡기겠다라는 입장 변화는 지난 일주일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담화도 오늘 아침에 있었고 그전에 국회에서 있었던 국방위 청문회 과정에서 대통령의 내란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라는 정황 근거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걸 알면서까지 어떻게 탄핵을 당론으로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고뇌에 찬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당론으로 결정될지 안 결정될지는 사실 표결이 있기 전까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네. 지금까지는 3분의 2 이상이 당론을 변경해야 당론 결정되니까 네. 아직까지는 부결이 당론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게 바뀔 가능성 있어요? 하루 사이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되면서 그 가능성은 조금 떨어졌다고 봐요. 떨어졌다. 3분의 2라면 108석 가운데 72명이 탄핵에 찬성해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만 놓고 본다면 당론 찬성은 불가능하겠지만 그러나 투표장에 임하는 사람들을 다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율투표로 정할 수도 있는 거죠? 자율투표로 하려면 그게 당론으로 정해졌다면 다시 72명 이상의 자율투표 결정이 나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투표는 많은 의원들이 실제로 투표장에 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탄핵과 관련해서는
지금 7명이 탄핵에 찬성하겠다라는 게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뭐 토요일 표결이 있기 전까지 조금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네. 공개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도 늘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진종우 의원, 한지아 의원, 이른바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 2명이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오늘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는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설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충돌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강명구 의원 말씀하세요. 뭐를 잡겠다고 말씀해 보세요. 자, 일어나서 말씀. 자, 반말하지 마시고 임종덕 의원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 이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자, 경어를 써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임종덕 의원? 무슨 자리냐고요? 자, 임종덕 의원님 지금 당 대표에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주관적인 입장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네, 굉장히 거친 언사가 오갔는데 사퇴하라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대표에게 면전에서. 그래서 이거 간단치가 않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예. 저 자리가 오늘 이제 신임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이제 후임으로 오늘 선출하는 자리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10시에 하기로 되어 있어서 의원들이 모여 있었던 건데 뭐 예상 밖에 이제 담화문 발표가 있어가지고 조금 시간이 늦춰진 겁니다. 그거 다 듣고 나서 이제 언론인들 다 모여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로서는 입장을 낼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변화가 확실하게 생겨버렸잖아요. 그 전에 한동훈 대표의 그 9시 무렵이었나요? 입장은 의원들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투표하라 이런 거였거든요. 예. 그리고 탄핵에 찬성 이런 얘기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담화문 이후에는 확실하게 내란을 사실상 자백한 거나 다름없고 탄핵에 찬성하자, 그 당론으로 정할 것을 제안드린다. 물론 그 제안이 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분위기입니다. 권성동 의원이 당선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저 의총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그냥 쩍쩍 당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요. 한마디로 아수라장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저는 변화가 확실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 민심은 반드시 들어가서 투표하고 탄핵에 찬성해라라는 그 거센 민심을 의원들도 다 느끼고 있거든요. 거기에 저항할 힘이 없다는 거 스스로 느꼈을 거고요. 그래서 많이 생각들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각서라도 가서 받을 태세 아니었습니까? 몇 월 달에 하야 한다. 그리고 예. 뭐 2, 3월 하야, 뭐 4, 5월 대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하느냐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확실하게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그런 점에서 의원들도 탄핵한다, 나 탄핵 준비한다, 변호인 구한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담화문도 뭐 정면으로 내가 승부하겠다 이런 모습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대국민 선전포고 같은 느낌이었죠. 그래서 의원들이 부담 없이 탄핵해달라고 하니까 정말 소신껏 탄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난번에 상설특검도 그거는 이제 앉아서 버튼 누르는 거니까 누가 찬성 반대했는지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2명이었나요? 3명이었나요? 찬성한 게 곧바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 무기명 비밀투표인 이 탄핵안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물론 리더십이 참 어설픈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오늘 아침까지 말을 4번 바꿨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비판도 있습니다마는 설마 내일하고 모레 사이에도 바뀌지는 않겠죠. 그러면 정말 본인 정치 생명은 뭐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끝난다는 거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예. 아마 대표직 내려놓을 각오하고 지금 오늘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한 명만 더 최고위원이 움직이면 내려놓으면 지금 한동훈 지도체제는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까지를 다 상정하고 아마 오늘 이런 그 결론을 내린 것 같기 때문에 이후 상황은 지켜볼 뭐 문제겠습니다만은 저는 한 발짝 더 탄핵에 지금 다가섰다라고 평가합니다. 예. 된다, 안 된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된다고 생각한다. 네. 된다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탄핵이 된다. 탄핵이 된다. 예. 저는
혹시 지도부 교체가 된다는 아, 예. 아니 그것도 저는 될 것 같아요. 당내 상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탄핵 소추안은 통과가 될 것이다. 정광재 의원은 탄핵 소추안은 저도 통과될 것이다.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지도부 교체는 안 될 것이다. 오늘 여러 단독 기사들 형태로 나왔는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당대표직을 물러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태도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뜻을 또 한동훈 대표 스스로도 밝혔고요. 다만 변수가 되는 것이 최고위원회가 흔들려서 선출직 4명이 사퇴하면 최고위가 붕괴되기 때문에 다시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약한 고리로 또 특정 의원이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장동혁 의원이 얘기한 탄핵이 통과되면 자신이 최고위원을 사퇴하겠다라고 한 것은 지난 금요일에 토요일에 있을 탄핵 표결에 대한 부결 명분을 대통령실에 가서 만들어 오라라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지 지금 상황은 아니란 거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김용남 의원 생각은 좀 다르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 토요일에 탄핵 소추안도 국회 통과가 되겠습니다만 한동훈 당대표도 아마 신년에는 그러니까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는 전 당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보여준 판단력의 문제 그리고 리더십의 문제가 분명히 드러났고 국민의힘 당내에서 어쨌든 친윤계는 다수파고 이른바 친한계는 소수파이란 말이죠. 그러면 소수파로서는 당내 세력 분포 이외에 국민의 여론적 지지를 등에 업고 쭉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탄핵 찬성 반대를 놓고 거의 매일 한 번씩 입장이 바뀌면서 국민적 지지도 지금 많이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면 당내 소수파로서 그 자리를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죠. 그래서 친윤계에서 제 예상으로는 아마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예. 자리 지키기가 어려울 거예요. 예, 윤재관 의원은 탄핵 소추안이 통과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오늘 대통령의 담화, 윤석열의 담화를 보면서도 본인도 이제 느낌이 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상사특검과 관련돼서는 국힘의 22분의 의원께서 찬성표를 던졌죠. 그래서 이제 오늘 아까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하셨는데 국힘에게 할 테면 해봐라. 탄핵할 때면 해봐라. 나는 내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그게 본인에게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게 두 가지가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로는 현직 신분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게 훨씬 본인에게는 좋고 경호처의 힘을 빌려서 긴급체포라든가 신변에 대한 체포가 막을 수 있다라는 이런 꼼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헌재에 가서 한 2달에서 3달 정도는 최소 걸릴 것 같은데 그러한 심리가 열리기 전까지 계속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 계속 다른 짓을 한번 해보고 싶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담화가 이제 여당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죠. 너와는 함께 가지 않겠다. 나와 함께 가는 사람은 그대로 남고 나와 함께 가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결별하자. 그런 것들도 일명 담겨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국회 모습입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다시 한번 의안과에 접수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발의가 되면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겠죠. 보고가 되고 24시간 뒤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처리가 일단 가능합니다. 야당 6개 당이 지금 참여를 한 것으로 탄핵 소추안 아래 정당의 로고가 박혀 있고요. 천하람 원내대표와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김용민 의원 등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도 함께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의안과에 제출이 됐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잠시 탄핵 소추안에 대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현장 가보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야 6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을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이번 탄핵안은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내란 우두머리 행위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라는 것을 사유로 탄핵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탄핵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보고가 될 예정이고 14일 토요일 17시 본회의에서 표결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표결에 참여해서 더 이상은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고 하루빨리 이 탄핵안에 가결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한편 저희들은 민주주의의 적에 대해서는 절대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 내란 사태에 대해서 반드시 철저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이런 비슷한 사람들의 내란의 야욕도 싹트지 못하게 아주 철저하게 처벌을 할 것이라는 각오도 다지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정당 의원님들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네, 야당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두 번째 발의했고요. 내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오는 14일 토요일 저녁 5시, 오후 5시에 똑같은 시간에 이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 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자들과 경찰이 용산 관저 앞에서 약간 대치하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 화면 오른쪽으로 경찰차가 보이고 저쪽이 이제 대통령의 관저가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도로 위를 달리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막아서려는 모습이 보이는데 고가도로를 지나서 대통령 관저 쪽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게 아마 이태원 쪽에서 대통령 관저 쪽으로 향하는 그 방향으로 화면상으로는 보이고요. 이태원을 지나서 저쪽이 이제 저 육교 옆이 바로 대통령 관저거든요. 그쪽으로 집회 참가자들이 이동하려는 모습이었는데 이 시각 대통령 관저 앞은 좀 경찰이 더 배치가 되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 장면하고는 좀 상황이 달라진 것 같고 경찰들이 집중 배치가 돼 있습니다. 물론 참가자들은 경찰 저 건너편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각 대통령 관저 앞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본회의 처리는 모두 다 통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8표가 야당을 빼면 8표가 필요한데 일단 7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따라서 딱 한 표가 더 있으면 탄핵 소추안은 가결될 수가 있고 그 한 명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한 명을 초과한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여할 것이냐는 것은 오늘은 더 추가 입장이 안 나올 것 같고 오늘 밤과 내일 상황을 종합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국민의힘 지도부 얘기를 하다가 현장을 다녀왔는데 친윤계가 확실히 많긴 많군요. 비율이 지금 한 3분의 2 정도 되나요? 그래서 오늘 뭐 권성동 의원을 원내대표로 뽑은 72명 모두가 적극적인 친윤계 의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권성동 의원이 지난번에 원내대표를 했었고 원내대표를 하는 과정에서 뭐 대통령실과 가까운 목소리를 낸 건 사실이지만 또 야당과를 협상을 하든 뭐 어떤 과정에서 역할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네. 경력을 높이 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친윤계가 3분의 2가 된다. 사실 뭐 계파를 나눠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우리 당이 직면한 위험에 비하면 굉장히 한가한 소리긴 합니다만 저는 결국에는 아까 김영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민심이 향하는 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당이 탄핵을 당론으로 막는다고 해서 지금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하는 의원도 7명이나 나온 것이고 이 상황을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다고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 우리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서서 정권을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당의 가치, 이 보수 정당이 갖고 있는 가치를 실현했던 분인가? 이 비상계엄 조치를 통해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보거든요. 네. 저는 보수 정당은 영구적이지만 대통령의 임기는 유한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시각 여의도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또 이 시각 관저의 모습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화면을 넘겨보겠습니다. 네. 네. 대통령 관저 앞이고요. 지금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가운데 이제 경찰이 있고 그 뒤에는 아마 취재진이나 시민들의 모습인 것 같고 그 건너편에 깃발을 들고 있는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나아가려는 집회 참가자들과 막아서는 경찰이 맞서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리적 충돌 여부가 지금 확인돼서 보고돼서 저한테 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집회의 진행을 놓고 서로가 약간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집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한 차례 물리적 충돌도 없었죠. 지난 토요일 저녁에 있었던 탄핵 소추안 표결과 관련해서 투표 불성립으로 좌절됐을 때만 해도 그 국회 앞에 모였던 수십만 명의 시민들께서 질서정연하게 청소까지 다 마치고 해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질서 있는 어떤 시민의 의견 표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사실상 도발을 한 거죠. 비상계엄의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뭐 또 부정선거 의혹을 근거로 하면서 야당 때문에 국정이 마비됐었다 이미 뭐 이런 그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지난주 화요일 밤에 있었던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내란죄를 저질렀다면 오늘 오전에 있었던 긴급 담화를 통해서는 사실상 내란 선동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극히 소수입니다만 지금도 부정선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윤석열이라는 지금 현직 대통령에 있는 인물에 대해서 지지를 하거나 응원을 하는 극히 소수의 국민들을 상대로는 자기 편에 서달라고 적극적으로 선동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극을 하면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인 이른바 전국적으로 불안 요소를 퍼뜨린 이런 일종의 내란 선동 행위를 한 담화였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아무리 화가 나고 분노가 치솟더라도 조금만 여유를 갖고 침착하게 지금까지의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좀 이어가는 차분함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시민들이 아마 그렇게 질서 있는 집회를 이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부정선거 가능성까지 말했습니다. 극우 유튜브에나 나올 만한 얘기를 꺼낸 건데 국가의 선거 시스템을 통째로 부정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오늘
선관위를 다녀왔습니다. 행안위 간사인 윤건영 의원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결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부정선거를 뒷받침할 근거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다는 게 선관위 공식 입장이고요. 오늘 저희가 가서 부정선거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냐라고 물으니까 선관위 간부들이 전부가 한결같이 어이없다는 표정입니다. 부정선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예. 자, 그렇게 이제 선관위 가서 직접 보고 듣고 오셨는데 네. 부정선거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사법적으로도 결론이 난 거잖아요. 선관위에서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네, 맞습니다. 선관위 설명은 선관위 전산망을 두 가지로 운영한답니다. 내부망과 외부망을 철저히 분리해서 폐쇄형 서버를 운영한다라는 거고 외부에서는 접근 자체가 불가하다라는 겁니다. 흔히 이 보수 유튜버들이 와이파이망을 통해 해킹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도 저희가 물었으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내부망은 선관위 직원 중에 아주 제한된 몇몇 인원만 접근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선관위 주장은 실물 투표지를 임기 동안 선관위가 보관한다는 겁니다. 아예. 예.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자체적으로 원천적으로 안 된다는 입장이고, 아울러서 선거 투개표 종사원 숫자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많은 눈을 속일 수 없다는 게 선관위의 공식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예. 자, 이분이 눈에 띄네요. 실물 투표지를 계속 보관하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개표를 다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맞습니다. 개표를 다시 하라고 하면 이제까지 법원이 그걸 인용하면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선거구에 실물 투표지를 다시 봐라. 그럼 다 다시 본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대통령의 주장이 얼마나 허망하고 황당한 주장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일단 네. 정리를 해보죠. 선관위의 서버는 폐쇄망이고 외부 네. 접근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예. 안에서 직접 USB를 꽂아야 접근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된 건데. 맞습니다. 외부 접근이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그 망 자체가 두 개. 하나는 내부망, 하나는 외부망인 예. 거고요. 내부망에 서버가 있는데 내부망은 인터넷과도 전혀 연결돼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중국이나 북한까지도 언급을 대통령은 했는데 나라 밖에서는 당연히 인터넷을 통한 해킹이 안 되는 구조잖아요. 맞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극우 유튜버들 주장처럼 중국이나 북한에서 해킹해서 접근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선관위 물었더니 선관위에서는 웃으면서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망과 선관위 서버가 연결 자체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거고 여지껏 해킹된 바도 단 한 번도 없다는 게 선관위의 답변이었고요.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늘 윤석열 씨 담화 이후에 중국 외교부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어요. 우려와 불만을 표명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현실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계엄군이 이제 침투해서 선관위에 갔습니다. 그 계엄령 직후에요. 네네. 그 뒤에 계엄령들이 계엄군들이 USB를 꽂은 흔적이랄까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 있는 게 있나요? 그 부분을 저희가 세심하게 따져 물어본 부분인데요. 12월 3일 날 계엄군이 선관위 침투한 후에 곧바로 통합 관제실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있던 직원들한테 계엄이 선포되었다. 서버실이 어디냐라고 물었답니다. 그리고 서버실에 당직을 서고 있는 분의 핸드폰을 뺐고 상황 보고도 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컴퓨터 앞에 앉지도 못하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계엄군들이 통합 명부 시스템 서버와 통합 스토리지가 있는 곳에만 사진을 찍었답니다. 그리고 저희가 CCTV를 전체를 다 리뷰를 했는데 전산실에서는 15분, 선관위 전체에서는 3분가량 계엄군이 있었는데 CCTV 분석에 따르면 USB를 꽂은 흔적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럼 계엄군은 선관위에서 사진 찍은 거 말고는 뭘 한 거죠? 선관위도 그 부분을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제 선관위가 왜 왔냐라고 제가 물었을 때는 언론 보도된 부분들을 인용해서 전산실 위치 확인, 서버의 재원 확인, 그리고 다른 팀이 올 때까지 인수인계를 위해서 계엄군이 장악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답변을 했고요. 이건 저희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외부 전문가들한테 자문한 결과 사진을 왜 찍었냐라고 물어봤더니 서버를 옮기기 위한 기초 준비 단계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의 명분 중 하나로 지금 삼고 있고 침투 시간만 보더라도 아주 제일 중요한 명분으로 삼고 있는 선관위 해킹 혹은 부정선거는 허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결론 내려도 되겠습니까? 허구입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의 답변이 걸작인데 우선 선관위 사무총장은 윤석열 씨가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학 동기로 절친이라고 소문난 사람인데 이분이 오늘 뭐라고 했냐 그러면 오늘 대통령의 담화에 나온 모든 내용은 이미 개선되었고 조치가 완료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했고 대통령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단히 과장되었다라는 식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모르는 양반이 자기 마음대로 떠들고 있다라는 식으로 저희는 들었습니다. 예. 말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 담화는 아무 말 대잔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저희들은 느꼈습니다. 예. 저희가 극우 유튜브에서 하는 그 주장들을 쭉 들어보면 상당히 유사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왜 이런 망상에 치닫게 됐을까라는 의문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그 의문에 대한 혹시 답이 있으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극우 유튜브 방송만 본 거죠. 인식의 극단적 편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굴에 갇혀 있는 사람이 동굴 밖에 밝은 진짜 세상을 못 본 겁니다. 그리고 동굴하는 어두운 세상이 세상의 전부인 걸로 아는 거죠. 윤석열 씨는 극우 유튜버들의 세상이 전부인 걸로 아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금 국정 지지율이 10% 언저리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기댈 곳이라고는 극우 세력밖에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주장을 끌고 와서 야당 탓, 국민 탓을 하면서 야 나를 구해줘라, 나를 지켜줘라. 쉽게 말하면 국민을 이간질시키는 아주 나쁜 행태거든요. 대통령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대통령도 국민 투표로 뽑혔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제도를 무시하거나 부정하면 그게 자신에 대한 부정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한 담화는 100% 자기 부정입니다. 선거로 뽑힌 대통령인데 그 선거가 부정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 대통령인 겁니다. 예. 자, 부정선거 얘기는 여기까지 할 텐데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시청자들께 정리를 해드리죠. 네. 윤건영 의원에게 들어서 저는 오늘 처음 안 사실인데 선거가 끝나도 임기 내내 실물 투표지를 보관한다. 그리고 법원이 허가를 하면 실물 투표지를 다시 개표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부정선거라는 주장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죠. 네. 예. 자, 그리고 어제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국무회의 개의 과정에 대해서 윤건영 의원이 질문을 계속했는데 국무회의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됩니까? 아닙니까? 국무회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제 한덕수 총리에게 질의한 건 국무회의를 하려면 우선 개회 선언이 있어야 되고 사회자가 있어야 되고 안건이 있어야 되고 폐회 선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록과 속기가 있어야 되는 게 하나의 회의 구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성은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한 총리는 그 모든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했고요. 제가 그럼 국무회의가 원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봐도 되냐라고 했을 때 한덕수 총리는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즉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대통령 혼자 마음대로 한 겁니다. 저도 정부에서 한 8년 정도 일했지만 이런 국무회의는 있어서도 안 되고 처음 본 겁니다. 정말 세상 천지 이런 국무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예. 이건 국무회의 자체가 안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기본 요건이 사실 국무회의잖아요.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계엄령 선포가 가능한데 아주 기초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반헌법적 위법적인 계엄령 선포였다. 맞습니다. 계엄 선포 자체가 어쩌면 무효라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국가수사본부가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을 체포를 했습니다. 수사하다가요. 그런데 경찰 조직은 지금 불법 계엄에 가담한 조직 아니냐 이런 국민적 시선이 있고요. 그래서 수사의 주체가 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당연한 비판입니다. 저희가 비상계엄 이후에 국회 행안위를 소집을 해서 경찰청장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장이 그날 거짓말을 했거든요. 대통령과 안가에서의 회동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경찰의 행태가 국민의 신뢰를 전혀 얻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업보입니다. 다만
이번 내란 사건의 수사 권한이 법적으로 경찰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에게 이번 내란 사건의 수사를 맡길 수 있냐라는 부분인데요. 이미 보도되었지만 김용현 씨가 내란의 몸통이고 윤석열 씨가 꼴이라는 식으로 수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예. 일종의 꼬리 자르기 식으로 수사를 행태하고 있는데요. 이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경찰과 공수처, 군 검찰이 합동으로 하는 공동수사본부가 가장 적절한 선택 아닌가 싶고요. 최선이 안 되면 차선, 차선이 안 되면 차차선이라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이네요. 모레 탄핵 소추안 표결이 다시 한번 이뤄집니다. 이번에는 탄핵이라는 국민적 요구가 관철될 거라고 보세요? 관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결과를 아직까지는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 탄핵 표결에 자유롭게 참여한다면 저는 가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지난번처럼 표결 자체를 불참한다면 결과는 알 수 없고요. 그래서 제발 방송을 통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좀 고소를 드리면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고 표결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좀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네, 아직 국민의힘의 그 탄핵 반대 당론이 바뀌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마주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설득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한 분 한 분 악수를 할 때마다 손을 꼭 잡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국민이 원하는 길을 선택해 주십사라고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윤건영 의원의 인터뷰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국회 행안위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 시각 국회 앞입니다. 앞서 봤을 때보다 훨씬 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지난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인 오늘까지 매우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화면은 이제 국회 쪽을 향하고 저희 카메라가 향하고 있는데 앞쪽으로도 끝이 잘 보이지 않고요. 저 대형 전광판 앞쪽부터 해서 집회 참가자들이 질서 있게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오늘도 응원봉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국회 쪽에서 국회 반대 방향 쪽으로 바라보는 화면인데요. 저 끝에 집회 참가자가 어디까지 있는지가 지금 보이지 않을 정도의 많은 시민들이 오늘 역시 모였습니다. 질서 있는 평화로운 집회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잠시 뒤에 앵커 한마디로 돌아오겠습니다. 새로운 종의 출현? 이상한 나라의 짝짝이 양말? 오드삭스. 언제나 더 잘하고 싶은 마음. 진심은 꼭 전해지니까요. 당신은 무엇의 진심인가요? 일상의 진심, 일룸. 듀오링고, 듀오링고. 공짜 영어 공부 듀오링고. 듀오링고, 듀오링고. 놀면서 배우는 듀오링고. 영어도 다른 외국어도 쉽게 배우는 듀오링고. 40개 언어 모두 무료. 불법 개업 며칠 만에 130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하기도 했습니다. 환율은 급등해 외환 보유액이 위태하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국가 신인도와 외교도 붕괴됐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 만큼 나라가 휘청이고 있고 그 피해는 우리의 일상으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더니 오늘은 이를 부정하는 거짓과 궤변을 쏟아냈고
반국가 세력도 한 번 더 입에 올렸습니다. 천문학적 손실을 떠안게 된 건 국민입니다. 그 사회적 비용은 결국 국민의 지갑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한마디 묻습니다. 진짜 반국가 세력이 누굽니까?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네, 뉴스룸 예고가 있습니다. 어제 김건희 여사가 휴관일 종묘에서 차담회를 열었다는 JTBC의 단독 보도가 있습니다. 추가 취재 결과 차담회에 참석한 인사는 미국 유명 화가의 가족이라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2015년 이 화가의 작품전이 서울에서 열렸는데 당시 주관사가 코바나 콘텐츠였습니다. 증언과 쟁점들을 특집 뉴스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